오늘 저희들은 칼빈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가 기독교 강의도 하지만 정말 알고 싶은 사람 1509년에서 1564년까지 7월 달에서 5월 달 우리가 칼빈 했을 때 칼빈의 생애를 아주 간략하게 칼빈 하면 어떻게 딱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가 느와용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태어났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파리에서 샴페인 지역. 근데 그 특별히 이제 그 지역 전체 지역은 우리가 샴페인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또 들어가는 또 그 동네는 이제 피카르 저쪽에서 피카디 또는 뭐 영어로서는 피카디라고 그러고 피카흐르 그 동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칼빈이 이제 무대를 파리로 옮깁니다. 파리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이제 석사까지 받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부르주라고 하는 부르주가 죄송합니다. 부르주가 아니고 오를레앙 잔다르크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오를레앙으로 갑니다. 오를레앙으로 가는 이유는 이제 파리에 있는 교수가 오를레앙으로 이제 옮기기 때문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장소는 부르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부르주에서 그는 다시 파리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갔다가 또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갔다가 한 번 더 돌아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추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그가 추방 다니냐면은 우리가 마르게르트 당공nem이 있는 스페인 쪽 이쪽으로 그가 이제 그러니까 남부 쪽이죠. 위그노들이 이제 있는 그쪽으로 이제 칼빈이 이제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을 다니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느와용으로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 동생들이 있어요. 자기 형이 이제 사제입니다. 샤를이라는 형이 있는데 사제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이 이제 그 마리라고 하는 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안토안이라고 하는 우리 영어로는 이제 앤토니라 그러죠. 앤토니라는데 이제 그런 동생이 두 명이 있어서 이 두 명을 내가 보살펴야 한다. 이래서 이제 본래 칼빈이 둘째거든요. 형이 이제 사제가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또 자기 동생은 또 죽어버려. 어릴 때 자기 어머니도 태어나자마자 좀 있으면 나오지만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이게 혈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을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되어져서 이제 칼빈이 와서 동생과 함께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이제 했다가 스트라스부르크로 이제 가려고 했다가 이게 이제 못 가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여기 사실상 당시에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틴 부츠가 이제 목회하고 있던 장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의 도시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고 이쪽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다시 파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추방 생활을 하다가 걸리면 또 이제 바로 화형을 당해 죽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다가 전쟁 때문에 못 가서 이제 인생에 이제 정말 큰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제네바로 그는 이제 결국 가게 되어진다. 스트라스부르크는 북쪽이죠. 제네바는 아주 남쪽이죠. 그래서 전쟁을 뭐 그 장소에만 하는 게 아니니까 아예 우회를 하는 거죠. 한참 밑으로 왔다가 이제 우회를 해서 이제 가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제네바에 머물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칼빈이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갔던 곳이 본래 가려고 했던 스트라스부르크로
이제 가게 되어지고 다시 이제 제네바로 돌아와서 평생 이제 사는 어떻게 본다면 칼빈이 움직인 장소를 이렇게 딱 그냥 뭐 여기에 주방 생활을 하면서 움직였던 장소들이 뭐 여러 개 있지만 여러 장소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뭐 내락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 앙공렘이라는 것도 있고 다비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칼빈을 생애를 추적을 하려면 이런 추방한 장소까지 보통 가지요. 그렇지만 대개 우리가 이제 칼빈의 흔적을 찾는다면은 파리에 있는 지금의 왕립대학교죠. 쉽게 말해서 파리의 왕립대학교, 그다음에 오를레앙, 부르주,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너와영은 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네바, 스트라스부르크 이렇게 해서 이제 칼빈이 간 장소를 이제 거의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특별히 스트라스부르크나 제네바를 가면은 칼빈이 이제 그 했던 집이 이제 근데 스트라스부르크는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트라스부르크는 아시다시피 그 버타 스트라스부르 지금 이제 프랑스 지역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옛날 그 당시에는 좀 문둥병자들이나 피난민들이 거했던 장소다 보니까 그 개발을 사람들이 안 시켰어요. 이제 그래서 옛날 그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러나 제네바는 아다시피 뭐 세계 적십자라든가 이런 세계 기구들이 다 있다 보니까 발전돼서 칼빈의 집 가서 사람들의 사진을 찍지만 지금 그 집은 뭐 50년밖에 안 된 집인데 칼빈의 그런 전혀 없고 이제 교회당만 이제 하나 있을 뿐이고 그리고 제네바를 가보면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라 이래가지고 이제 거대한 이제 학교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70년밖에 안 된 그 학교이기 때문에 옛날 제네바 학교를 구경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러나 칼빈이 그대로 있는 모습을 딱 보려면 결국은 스트라스부르크가 500년 그 도읍지에서 그대로 있는 그 모습 딱 보면 이 옛날 그 모습이 딱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500년 된 나무들이 여전히 그 이 집에 기둥에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 보면 상당히 참 고맙다. 그 외에는 뭐 오를레앙에도 거했던 뭐 학교를 거했기 때문에 뭐 거의 그냥 분위기만 보는 거고요. 파리도 그가 공부했던 그 마르슈라든가 몽테규에서 공부했는데 거의 없고 이제 너와영에 가면 이제 교회당이 있죠. 노아용 대성당이 있는데 그 대성당은 이제 뭐 오랫동안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꼭 가서 이제 나중에 보게 되시게 될 겁니다. 자, 칼빈은 노아용에서 출발해서 프랑스 사람으로서 이제 제네바에서 사는 사람. 제네바에서 살면서 우리가 아다시피 제네바 여기가 1536년에서 39년까지 살았던 이 시기 그리고 이때가 1539년부터 여기 이제 5월달이죠. 5월달 또는 4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1541년 이제 봄까지 살고 그리고 제네바 1541년부터 그가 살았던 1559년까지가 상당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1559년에서 64년까지는 이때의 칼빈의 생애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큰 어려움이 없고 요 시기가 그리고 요 시기가 칼빈 제네바 목회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요 시기 반대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힘들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칼빈이 39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대개 이제 칼빈이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파리 이제 공부는 이거보다 여기는 이제 박사 받는 과정이었고 파리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노아영에서 했겠죠, 당연히. 여기서 이제 중고, 대학원 여기서 다 공부를 하는데 뭐 보통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하루에 13시간씩 공부를 했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해보지만 하루에 13시간 공부하는 거 아마 아마 습진이 생길 정도일 거다 하는 생각이 그래 봅니다만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학자면서도 천재지만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받아 쩌빙글리하고는 삶이 완전히 다르고 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루터하고는 또 전혀 다르고 이 사람이 시작은 학자로 그냥 시작을 했다가 그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했지만 처음에 이 목사로서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냥 설교자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교사의 신분으로 계속 이제 목회를 했다가 나중까지 아마 이분이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가 칼빈 목사님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칼빈 선생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해 있고 이제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다 한 사람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자, 389페이지에 보면 지금 칼빈이 태어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칼빈의 처음 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나 그 터는 아마 그 터라고 하니까 우리가 믿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사진을 찍었을 뿐입니다. 1509년 7월 10일 북부에 있는 피카허디, 영어로는 피카디라는 데인데 노아용에서 이름은 장 꺼뱅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한국말로서는 깔뱅이라는데 7명의 자녀 저 밑에 보시면은 이제 샤를, 존, 앙투안, 프랑스와 있는데 밑에 큰형 사제가 되었지만 이제 출교를 37년에 출교받았고 프랑스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마리 앙투안, 존을 따라서 제네바로 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그가 죽을 때 자기 조카들도 다 키워서요. 그래서 그 마리아와 앙투안의 그 가족들에게 자기가 남아 있는 재산을 다 줘요. 그분이 금전을 몇 개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조카들에게 다 나눠주고 내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진 것은 없다. 왜? 자녀가 없으니까. 나중에 결혼을 해도 그 이들레트가 그 자녀를 낳다가 몸이 약해서 2명이나 낳았는데 처음에 나올 때 그 애가 조금 태어나자 조금 있다가 그냥 죽어버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여성이 이제 몸이 약해서 유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이들레트가 굉장히 슬퍼해요. 내가 당신과 같은 위대한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지만 당신의 후예를 그러니까 후계자를 낳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마음에 늘 이 가책. 이제 그러나 칼빈이 어쩌겠어. 내가 대신할 수도 요즘처럼 못해 씨바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칼빈의 후예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리고 부친 제라르 꼬뱅은 중류, 지금 같으면 공정인, 그러니까 법무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감독의 법무사죠. 왜냐하면 감독들은 항상 그 공부한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그는 교육비와 생계를 교회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잔느는 경건한 여성이었지만 며칠 후에 죽었다.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밑에 있는 동생, 그러니까 앙투안, 프랑스와 그다음 마리 이런 이제 여성들은 자기하고는 직접 그런 동생들인 것 같아요.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90페이지를 가면은 칼빈은 14살에 성당, 그러니까 지금 있는 노아용의 대성당 아주 큽니다. 그 성당이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과거에 그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최초의 황제였던 샤르마뉴가 거기에서 즉위식을 그러니까 그가 왕으로 즉위식을 하는 장소였어. 그러니까 굉장한 좋은 장소죠. 가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 성당에 속해 있는 대개 학교들은 대개 성당에 속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게 되어졌다. 무엇을 배웠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라 제신느라 불리는 조그마한 교회의 신부, 그러니까 어린 신부죠. 보통 이제 로만 가톨릭에는 이제 칠성례가 있잖아요. 칠성례라는 말이 그 칠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성경에 나오는 칠이 아니라 그 7가지 성직자 이름이 있어요. 성직자들이. 그 위에는 우리가 말하는 사제, 교황, 감독 이렇게 딱 빼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뭐 부제, 뭐 차부제, 그다음에 성경 읽는 사람, 그다음에 문 지키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가 7가지가 되는데 그 어린 신부들은 이제 이 사제 밑에 있는 사제 4명의 있는 직분의 사제가 되기 위해서 수련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음식을 다 준비해야 돼요. 다 차려놓고 뭐 모든 성찬식 하는 거 뭐 의자 옷까지. 그래서 신부실에 가면은 신부가 입는 옷들을 잘 개해놓고 딱 순서대로 쫙 넣어놓고 신부가 딱 서면 하나씩 끄집어내서 옷을 하나 입히고 다 하는 이런 그런 작업을 그런 일을 이제 이 칼빈이 어릴 때부터 한 거죠. 이제 사제가 되기 위해서. 21년 12세 난 아이로서 성직록을 받았다. 이 성직록이라는 것은 이제 평생 이제 월급을 받는 거죠. 그리고 2년 동안 더 살면서 어린 신부 직책을 수용했다. 흑사병이 덮었기에 부친은 칼빈을 지역을 떠나라라고 해서 이제 그 귀족 가문이었던 더 몬모르 가문과 함께 이제 갔는데 그것이 지금의 이제 파리의 마르슈라고 하는 입니다. 그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소르본 대학교에서 뭐 한 200m 정도, 200m도 아닌 것 같아요.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이게 뭐 콜레주 더 마르슈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옆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같으면 아마 저기 LPG 가스 스테이션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멀리 있는 줄 알고 뭐 자동차를 갖고 막 운전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뱅글뱅글 돌다가 바로 거기 간 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차 딱 파킹 시켜놓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막 돌아다녀야 되겠다.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왕립대학교도 몽테규도 바로 그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뭐 멀리 가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는 1523년 8월에 일패하여 5개월간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작품 그리고 르페브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 그가 쓴 그 바울의 주석 등이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가 이미 다 습득했을 것이다. 그러니 한 5개월 정도 공부하고 중고등부 공부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 머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동안에 이제 누구를 만났느냐면은 당시에 마르티넨 꼬르띠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라틴어를 정확하게 배우게 된다. 그래서 라틴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중세부터 시작을 해서 근세까지 근 18세기 말까지는 라틴어는 문학 작품의 표준어였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하지 못하면 뭐 아예 학문의 길은 아예 전혀 언급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라틴어를 할 수밖에. 성경 신학을 아시는 분들은 라틴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역사 신학이나 조직 신학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라틴어를 공부를 해야 이제 공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저희들에게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라틴어는 필수고 그다음에 프랑스든 독일어든 둘 중에 하나는
꼭 선택을 해야 되는 이게 이 언어 배우는 게 이 애들처럼 그 어릴 때부터 아예 그 언어를 저희 애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는 거 보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이 프랑스나 저는 애들 보고 프랑스어를 공부를 했으니까 프랑스어를 이미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는 대학 시절에 다 끝내버리고 부담이는 뭐 자연스럽게 공부하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공부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벌써 이제 라틴어를 한 5개월간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당시 그 작품들 키케로, 세네카, 헤로도투스, 알렉산더 그리고 카이사르와 관련된 뭐 이런 모든 공부를 다 그가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데살로니가 전서 주석을 쓰면서 꼬르디에에게 이제 정정을 할 정도로 굉장히 존경한 왜냐면은 그 85세까지 사셨으니까 아주 건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어디를 가느냐면은 몽테규를 이제 갑니다. 몽테규에는 뭐 당시에 우리가 유명한 그 밑에 보시면은 에라스무스도 공부했고 존 낙스 그리고 ignacio 데 로욜라도 공부할 정도니까 당시에 최고의 석학들은 나중에 칸트도 여기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뭐 세계 석학들은 뭐 여기서 다 뭐 옥함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여튼 이 대학에서 다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 대학에서 그가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누구를 이제 만나느냐면 그다음 만나는 사람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 페이지 가보게 되시면은 이제 안토니오 코르넬과 그다음에 그다음 패러그래프 가보면 존 메이저 스코틀랜드 당시의 철학자로서 최고의 철학자였습니다. 낙스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메이저를 만나서 그가 철학을 완전히 꿰뚫고 만다라고 봅니다. 그 위에 제일 위에 보시면 동시에 몽테규는 공동체 형제단의 정신을 다루고 있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교개혁자들이 대부분은 이 공동체 형제단 수도원 학교 반수도원 운동이죠. 거기서 공부를 다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운동을 이미 칼빈이 맛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좀 더 내려가시면은 저 밑에 아무튼 몽테규에서 칼빈은 교부들 아우구스티누스에 관한 것을 접한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28년 그가 태어난 지 19년 만 19살에 그는 이제 석사 학위를 얻었다. 우리가 루터가 1502년에 그가 석사 학위를 받는데 이분이 태어난 지 1483년에 태어났으니까 이분도 19세인 것 같아요. 5년이네. 죄송합니다. 5인데 죄송합니다. 22살인데 뭐 나이를 갖고 뭐 평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조금 그래도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칼빈은 계속 공부를 이제 한 사람이고 1505년에 이제 루터가 학위를 받고 칼빈은 1528년 1509년이니까 19살 맞죠? 네, 19살. 저희 나라 개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 살면서 보니까 7살 난 아이가 옥스퍼드 대학교 입학하더라고요. 이제 그들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가 딱 똑똑하면 바로 대학을 바로 집어넣어 가지고 영재 교육을 바로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막 이 과정 졸업과 졸업장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막 우리는 막 그래 머리 좋은 애들 그냥 고등학교 시절 그냥 다 썩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이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똑똑한 애들은 빨리 중학교 때부터 검정고시 치가지고 빨리 대학교 바로 뛰어들든지 아니면은 그냥 외국에 바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공부를 하든가 이래야 되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게 똑똑한 사람을 못 보잖아요. 배가 아프잖아요.
끄집어 당겨가지고 내하고 같이 죽자 막 이런 식으로 아주 못된 그 기질들이 이제 공산주의 기질들이 좀 있어가지고 남이 잘나면 그냥 못 견디는 것 같아. 사돈이 밭을 차면 배가 아파 그냥 못 묻는 체질인데 그것은 정말 지양이 되어져야 한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김 목사님 때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보는 고등학교, 중학교에 그 특수반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인 그 그룹에서 열심히 그것도 지금 다 평준화해가 다 만들어가지고 똑똑하면 안 되는 거죠. 저희 나라는 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쫙 짚히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는 이런 그 노조들 때문에 힘들다. 개인적으로 늘 저도 지금 학교에 있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학의 발전이 없을 것 같아. 늘 마음이 아쉽다는 것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생각.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보지만 똑똑한 애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총신대의 가운데 다는 안 그래요. 총신대 다 어떤 애들 이게 뭐 동태눈 들어온 애들도 있고요. 이게 뭐 썩은 동태도 있고 뭐 그런지만 그래도 이게 눈이 차랑차랑한 애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애들은 이거 딱 붙잡고 조금만 딱 하면 금세 얘들은 막 필 텐데 이 학교 교육이 안 그런 거잖아요. 그게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다 우리 총신 신대원 졸업하면 전부 다 동태가 돼가지고 다 졸업해. 들어올 때 명태 눈인데. 이건 뭐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수들도 그렇고 뭐 다 동태 눈이 돼가지고 지금 사는 것 같아요. 이제 파리 대학에 있으면서 만났던 친구들이 평생에 굉장히 영향 끼쳤어요. 첫 번째는 니콜라스 콥. 나중에 이제 여기 파리에서 추방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원인을 제공하는 분이 니콜라 콥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죽습니다. 같이 이제 몽테규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고, 그리고 이분이 총장이 이제 될 때에 그 학장이겠죠. 학장이 되게 될 때에 연설문 작성을 했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 다닙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의학 박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욤 부대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왕립 대학교에서 이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올리베 땅 사촌 형입니다. 한 3살 더 많은 친구인데 이 성경이 이제 그 칼빈 박물관 그러니까 느와용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가면 아마 여러분들 가면 두 개를 보고 아마 놀라실 겁니다. 하나는 1536년에 인쇄된 그 기독교 강요가 있고 또 하나는 올리베 땅이 이 번역한 이 1535년에 책이 2권이 있다는 것은 그 박물관은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2권이라도 뭐 다른 거는 뭐 다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1528년 칼빈이 석사학위를 받을 때인데 스트라스부르크로 도망을 갔다가 칼빈과 이제 헤어지는 이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보면 피에몽트에 있는 왈도파 그래서 올리베 땅이 왈도파거든요. 지난 시간에 봤던 기욤 파렐도 왈도파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혁신앙은 왈도파와 관련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를레앙으로 갑니다. 지금 그 밑에 있는 오를레앙의 글인데 이거는 제가 사진을 2005년도에 찍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또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3년 전에 가보니까 자꾸 바뀌더라고요. 아무튼 많은 역사가들이 하는 말이 이 집 지금은 이게 식당이 돼서 1층이요. 저 2층에 2층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400~500년 된 건물 같은데 이 2층에 거했다고 해서 제가 찍어놨는데 지금은 음식점입니다. 그리고 오를레앙에서 왜 오를레앙을 갔느냐 한번 여기 한번 보시면 거기에 그 법학을 배우도록 권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제 훈련을 목적으로 공부를 시켰다가 법학을 배우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이제 그 느와용에서 아버지가 좀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너가 법률관이 되라. 왜냐 아빠가 그 법무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법무사니까 너가 법을 연구를 해서 법학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그가 법을 더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오를레앙으로 갔다. 근데 지금도 오를레앙은 그 법학의 건물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사법고시 치려면은 뭐 신림동 저기를 가야 된다. 뭐 이런 것처럼 오를레앙은 이제 법학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소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인쇄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친이 교회 권위자들과 불화를 맺어서 그렇다는 것. 그다음 395페이지로 갑니다. 여기에서 그가 훌륭한 교수를 또 만나는데 바로 그 사람이 피에르 데짱 드 레스트왈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탈리아의 교회 법학자였던 알치아티 당시의 교회 법학자로서 유럽 전체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루헐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학자로서 멜키오르의 볼마르와도 친분을 가졌다. 근데 볼마르가 이제 부르주 대학교로 가니까 칼빈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우리가 아는 부르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오를량은 어떤 곳이냐라는 것도 밑에 보시면 한번 되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부르주로 갑니다. 396페이지. 부르주로 가서 교회 법학자 앞서 있었던 알치아티의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받게 된다. 특별히 그리스어에 탁월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주 가서 이제 그리스어를 완전히 라틴어는 앞에서 꼬르디에에서 이제 그 파리의 몽테규란다. 마르슈에 있으면서 완전히 그 접해버리고 그다음에 헬라어는 이제 부르주에서 그 활동한 것이 잘 나타나는데 여기는 잘 없습니다만은 이 칼빈이 부르주에서 그 위구노들의 모임에 이분이 정기적으로 참석해요. 그 장소가 지금은 여관인데 꼭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관이 되어 있는 조그마한 장소지만 그곳은 보르주에서 좀 많이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차 운전하고 갈 걸 괜히 걸어 다녔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는 제가 운전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르주에 있는 대성당이 있는데 그 대성당에서 남동쪽으로 이제 한 10분 정도 운전하고 가야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칼빈이 뭐 돌멩이가 있다고 이러는데 아직까지 있어요. 칼빈이 거기서 뭐 설교를 했다 이러는데 그런 뭐 믿을 만한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부르주에서 칼빈이 위그노들의 만남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인생에서 있어지는데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396페이지 벳자를 만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말 벳자도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분기점이 된 것은 칼빈을 만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가 만납니다. 1530년에서 34년까지 볼마르 집에 머물던 벳자는 칼빈을 만나면서 동력자의 활동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리 파리로 이제 다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돌아오기 전에 그가 이미 법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왜 부르주를 떠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니까 아마 바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을 위해서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부르주에서 파리를 거쳐서 추방 생활을 이제 하고 추방 생활을 하기 전에까지 칼빈이 이제 어떤 과정이 이제 있게 되어지냐면 칼빈이 여전히 그 성직록을 받고 있어요. 이제 칼빈이 이게 이제 좀 아직은 이제 이게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397페이지 보시면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세속 권력과 다름없는 성직자들의 내면의 세계를 보고 굉장히 괴로워했다. 그 괴로워한 것이 그게 있죠. 이제 그러다가 그가 파리를 이제 가서 왕립대학교에 그냥 입학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 사람이 안 버리는 것 같아요. 아직은 뭔가가 완전히 개종이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로만 가톨릭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알고만 있을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때쯤 되어져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마르게르트 당공렘이 쓴 그 가운데 하나가 죄성을 가진 이 영혼의 거울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파리에서 그가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기분이 나빴는데다가 이제 파리에 와서 이제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되어지는 책들을 막 접하기. 이제 서서히 칼빈이 생기는 그런 것 같아요. 서서히 하나하나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간다. 398페이지 이제 파리에 와서 왕립대학교 33년에 아직은 개종 안 했습니다. 여기 1870년에 이제 콜레주 더 프랑인데 지금도 이 모습입니다. 근데 칼빈 때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겠죠. 이제 여기에서 누구를 이제 만나느냐? 여기 보시면은 밑에 그리스 학자 피에르 다네, 그다음에 히브리어 학자 바타뿔을 만납니다. 이 또 바타뿔이 그 밑에 각 줄을 이렇게 보시면은 당대의 최고의 그 히브리어 작품, 히브리어 학파의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이제 이분에게서 그건 또 성경의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앞서 오를레앙에서 순교하게 되었던 그 돌레도 출신이 듣고 또 니콜라 콥과 다시 만나 교제를 한다. 그다음에 성경 원어를 통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를 심히 원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성경을 원어로 이제 보면서 뭐 칼빈은 원어 성경이나 뭐 그리스 성경이나 뭐 라틴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잘했어요. 칼빈이. 뭐 독일어, 뭐 프랑스어, 뭐 영어는 내가 보니까 뭐 하지 않은 것 같고 해야 될 이유도 없으니까 안 했지만 주로 이 학자들이 모이면은 그 나라 언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라틴어를 했거든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라틴어로 막 소통을 하고 이랬으니까 칼빈이 아마 대단한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도 라틴어로 했죠. 이때 당시에 파리에 거하면서 에티enne 드 라 포르주의 집에 거했다. 그 집에는 그 포르주의 설교자였던 제라드 드 루셀을 만났는데 나중에 이 포르주가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요를 쓰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아주 강하게 이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성경학자 자크 르페블 데타뿔도 여기서 만난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1533년에 왕립대학교에 있으면서 최고의 사람들을 다 이제 만나는 것 같아요. 칼빈은 여기서 르페블의 사상을 알게 됐고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이 칼빈에 대한 생애의 이 책은 거의 근 100페이지거든요. 책으로 놓으면 아마 한 200페이지 가량 될 거예요. 이게 책으로 놓으면 제가 쓸 수 있는 한, 제가 자료를 모을 수 있는 한 제가 자료를 다 모은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다른 책을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가 칼빈에 대한 이 생애는 정말 제가 자세하게, 루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아주 자세하게 제가 쓴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99페이지에 가보게 되어지면 제일 위에 루셀이라는 사람, 아까 제가 루셀 목사님을 만났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은 바로 모 동오리, 여기가 최초의 그죠, 독일의 비텐베르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비텐베르크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1525년 그 공동체가 해산되자 루셀을 로만 가톨릭 교회 내에 머물다가 마르게르트 드 나바르의 개인 설교자가 되었고 나바르 왕국 내에 있는 교구의 감독이 되었다. 이게 이제 칼빈이 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을 이제 가졌으니 어떻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다음 칼빈의 최초의 책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게 32년에 4월 4일 관용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그가 쓰게 되어집니다. 세네카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럼 세네카는 누구냐 하면 밑에 보시면 로마 제국 수사학자로서 스토아주의에 정통한 자, 병으로 인해 25년에서 31년에 이집트에 머문 후 37년 칼라굴라의 투쟁에서 죽을 뻔했고 41년 그의 삼촌이었던 클라우디우스의 아내 메살리나는 남편 황제를 설득하여 율리아 라빌라와 간통했다는 혐의로 세네카를 추방시킨다. 추방당한 곳에서 세네카는 글을 쓴다. 49년에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두 번째 아내 아그리파나, 이 사람이 바로 네로의 어머니입니다. 세네카를 로마로 불러들여 네로의 개인 교수로 삼았다. 네로가 처음 5년 동안은 굉장히 훌륭한 정치를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옆에 보면 400페이지 둘째 줄에 브루스라고 하는 경비대장과 세네카라고 하는 학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을 동안은 그래도 네로는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브루스가 죽어요. 그리고 세네카도 은퇴하면서 이제 네로는 완전히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세네카는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 네로의 그 만행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물에 들어가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팔에 쫙 긋고 그냥 그 옛날 사람들 죽는 모습이 그렇잖아요. 쫙 긋고 따뜻한 물에 싹 들어가서 그냥 싹 하고 뭐 잠자듯이 이래 쫙 하는 이런 것이었는데 그렇게 죽어버려. 너무 실명해서. 그 다음에 23세의 나이로 관용에 대하여서 칼빈은 성경적이고 교부 작품들을 폭넓게 인용한다. 이 책을 통해 칼빈은 자신의 도덕성 인문주의자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프랑스와 1세에게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성경에 나타난 대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강조한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이 작품의 목적은 그의 후기 경력을 통해 잘 밝혀지는데 위건호 순교자들을 변호했다고 여겨지고 다른 면에서 프랑스와 1세에 대한 비난이 담겨져 있다. 아마 스토아주의와 결렬하는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 이 말이 뭐냐면 스토아주의와 그가 결렬한다는 것은 그는 이제 스토아 학자 스토아라는 사람들이 금욕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금욕주의자. 스토아. 이 스토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금욕이라는 말이 이렇게 붙여질 수 있는 것은 다른 의미, 뭐 금욕을 해서 금욕자가 아니고 그 아우렐리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보면 알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받으라 하는 것,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다 거부해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자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고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하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교회 그 부정적인 것도 많고 말이야 목사들 꼴도 보기 싫고 그런 사람들 내가 그냥 잘 살면 되고 내가 정직하게 살면 되지 굳이 그런 데 가서 내가 그게 바로 스토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스토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정을 원하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야. 뭐 내가 교회 가가지고 뭐 하나님한테 뭐 기도 그 필요 없어. 그게 스토아의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금욕주의자라고 하는데 이제 칼빈이 그런 성격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칼빈이 관용에 대하여라는 글을 쓰면서 스토아를 완전히 결렬하고 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칼빈이 이제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보지만 아마 느낄 거예요. 지금 칼빈이 하나하나 지금 주님에게로 오는 하나의 과정 같아요. 이래 서서히 잠기는 칼빈의 모습이다. 제일 밑에 보면 관용에 대하여 한 부분을 맛보면 좋겠다. 그래서 밑에 보면 피에타스에 관한 개념을 칼빈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권 2장에서 칼빈이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세네카에서 경건이라는 말을 갖고 옵니다. 이게 이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이 경건이라는 이 단어 대단한 거죠. 그 제일 밑에 볼까요? 그 인용한 부분 가운데서
그 안에 당신을 향한 나의 경건을 당신이 충분하게 감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존엄하고 신성한 의미를 가진 경건이라는 용어가 나의 선한 뜻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을 향한 나의 책임을 묘사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칼빈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 관용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가 이제 답을 찾는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칼빈이 이제 개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34년에 그가 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특별하게 무슨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402페이지 보면 1533년 9월 칼빈은 설교자 루셀을 비롯한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루셀이 쓴 소논문이 파리에 배포되면서 로마 가톨릭 학자들과 왕실은 분노 가운데 있었다. 또 도미니코 수도 사이였던 크로와도 파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 자기 친구 니콜라 꼽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교수, 의과 교수로서 파리 대학교의 학장으로 선출되었다. 11월 1일 만성절 마틴의 축제일에 학장 취임식이 마튜랭 교회에서 되어졌는데 콥은 개혁운동에 가까이서 있기 때문에 이 연설을 통해 함께 모은 교수들이 그리고 교회 성직자들 앞에서 자신의 확신을 분명하게 드러낼 기회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칼빈에게 연설문을 작성해 달라고 청원했고 연설문을 통해 칼빈은 관용에 대하여 썼던 그 내용의 것을 이제 갖고 쓰기 시작합니다. 자, 저 밑에 보시면은 로마 가톨릭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믿음에 대하여 가르치지도 않고 은혜의 사면이 무엇인지 모르고 칭의도 모른다고 공격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악습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그 내용. 그 내용에 이제 잠깐 이제 여기 403페이지에 제가 요 내용이 있어서 다 번역은 못하고 번역을 하려면 한 4페이지, 5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는데 이 안에 제가 번역을 하면서 느껴진 거겠죠. 아, 칼빈이 이미 이신칭의를 알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칼빈이 이미 죄들의 용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고 있었구나. 이제 이러한 연설이 당시에 있는 교수들에게 반감을 갖게 되어졌고, 그래서 칼빈이 이제 도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404페이지 보게 되어지면은 중간에 몇 개월의 도피 생활을 한 후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칼빈이 이제 도망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 이야기는 이제 개종 후의 요 이야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 아마 하도록 하겠습니다.